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학한림원 포럼 운영위원장 안현실입니다. 지금부터 251회 NAK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온라인 포럼입니다. 저번과 차이가 있다면 유튜브뿐만이 아니고 줌으로도 방송이 됩니다. 줌으로 여러분 노트북, 스마트폰 다 가능하고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접속하시는 회원분들께서는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눕히시면 화면이 잘 나오고요. 여러분들 얼굴도 아주 아름답게 잡힐 겁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유튜브 댓글 또는 줌 채팅창을 활용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사무국에서 질문을 취합해서 나중에 포럼을 진행하시는 좌장께 이렇게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기술 경영 분야의 인재를 어떻게 기를 것인가. 사실 올해 NAK 포럼의 대주제는 사람이 핵심의 원천이다 입니다. 그 첫 번째로 AI 인재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바이오 헬스 인재 육성의 틀을 바꾸자, 그리고 세 번째 기술 경영 인재를 키우자. 사실 지금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청사진을 내놨지만 기술 분야 인재들뿐만이 아니고 이 비즈니스 모델 쪽에 인재들도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술과 경영 쪽에 듀얼 컴피턴시를 가진 인재들이 또 절박하게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늘 포럼에서는 그런 부분을 집중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럼의 진행을 맡아주실 배종태 카이스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발제자 신준석 성균관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요즘 이렇게 수시를 준비하는 이런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서울대 다음에 성균관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할 정도로 가장 급부상하는 한국의 명문대학으로 급부상하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장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토론자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엑셀러레이터로 유명한 퓨처플레이의 유중희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교에 계시면서 직접 창업을 하셨죠. SNU 프리시즌 맞습니까? 맞습니까, 교수님? 예, 우리 박희재 서울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준모 서강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안준모 교수님은 이런 기술 경영 전문 대학원에서 명강의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어떤 인재상을 길러내는 게 우리 사회와 산업계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럼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배종태 교수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배종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51회 NAK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국가나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기술 혁신과 더불어 이 기술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또 전략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새로운 경영과 또 업무 방식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디지털 혁신 역량을 가진 차세대 그 리더를 양성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NAK 포럼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기술 경영 인재를 키우자라고 하는 주제로 토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신준석 성균관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원장님을 연사로 모시고 한 30분 정도 주제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 발표가 끝난 후에는 오늘 모신 세 분의 패널께서 각각 10분씩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 10분씩 발표인데 거의 강의 수준으로 자료를 많이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패널 토론 이후에는 이 유튜브 및 줌으로 우리 올라온 실시간 질문에 대해서 또 같이 답변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이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아마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자 소속한 분야에서의 귀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적극적으로 우리 토론 시간, 질문 시간에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연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윤석 원장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신준석입니다. 오늘 기술경영 인재를 키우자라고 하는 이 테마에 대해서 제가 과연 적합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서울대에서 기술경영과정 학생으로 키워져 봤기 때문에 일단 키워지는 측의 입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고 자 이제 네가 인재가 되었으니 한번 회사에 지원해봐라 라고 했을 때 아니 그 기술경영 인재 그게 뭐야? 라고 하는 기업에서 쓴맛도 좀 보고 아 이거 기술경영 인재 우리가 정말 필요해 라고 하는 회사에 입사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성균관대학교에 와서 좋은 학생들을 키워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기업에 보내도 보고 아, 이 학생은 좀 더 가르치셔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불만도 들어보고 여러분들의 어떤 기술 경영에 대한 입장, 관점 이런 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 일단은 기술 경영 그게 뭐냐, 어디에 쓰는 거냐 라는 질문을 한 20년 정도 계속 받아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R&D라는 곳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라는 걸 좀 설명을 드리고 기술 경영이 그래서 왜 수요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대학과 그리고 연구소나 기업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업 R&D라고 했을 때 1995년부터 2005년까지를 사람들은 기업 R&D의 세계화 시기라고 부릅니다. 세계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이 기업에 사업을 뿌리낼 수 있게 하는 혁신을 일으키게 하는 앙트레프레너십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이 두 가지가 기업 R&D 변화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에 IT 정보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세상의 많은 정보들을 IT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모으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래프 가운데를 보시면 1995년부터 2005년까지 해외 R&D에 대한 투자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본국에 큰 연구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95년까지의 트렌드였다면 그 뒤에는 세계의 여러 연구소를 세워서 해외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고 앙트레프레너들 세계에서 기르고 또 사용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결국 가장 잘하는 연구소가 어디든 상관없이 최고의 연구를 리드한다라고 하는 센터 오브 엑셀런스라는 개념이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2005년이 끝나고 2000년대 후반과 2000년 15년 중반을 향해 가면서 정말 요즘 핫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R&D의 효율화 이슈입니다. R&D에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나오면서 R&D를 어떻게 투명하게 효율하게 할 것인가 하는 이슈가 중요해졌고요. 점점 감소하는 세계의 경제 성장률이 여기에 일조를 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핫한 이슈 중에 하나였던 개방 혁신이 시작돼서 우리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리자라는 것을 시작을 했고 그걸 넘어서 자 아예 사업이나 기술을 시작하기 전부터 성공할 것들을 가지고 시작하자, 파트너들과 함께 시작하자라고 하는 개방혁신 2.0이라는 것이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이제 정보를 전 세상에서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회사의 전략 기획에 반영하려고 하기 시작했고요. 이른바 R&D 에코시스템화가 이 이슈들을 모두 감싸 안으면서 시작됐습니다. 파트너들로 이루어진 전 세계의 네트워크화에서 R&D를 어떻게 보다 효율적으로 보다 효과가 있게 진행할 거냐라는 것이 이 이슈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변화를 강요하기 시작하는 문제들이 최근에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표를 보시면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라고 했을 때 2018년에는 사이버 해킹, 그 다음에 신기술, 기후 변화라고 했는데 갑자기 2019년이 되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사업의 가장 큰 리스크로 떠오릅니다. 그래서 많은 아마 국내의 CEO나 혹은 대학의 교수님들이나 그리고 정부 기관의 분들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굉장히 큰 위험이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화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겠어. 여기에 관련된 새로운 기술은 뭘까? 여기에 적합한 사업 모델은 뭘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환경이 올해 크게 바뀌면서 자, 디지털화라고 하는 위협이 중요하지만은 이것보다도 더 큰 위험들이 거시 경제에서 속속 등장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90% 이코노미라는 말을 하면서 저희가 운동을 할 때 100%의 목표가 있다. 내가 팔굽혀펴기를 100개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90개만 해도 건강해지고 이거 조금 덜 해도 괜찮아 라고 하지만 경제라는 것이 90% 수준으로 돌아간다면 이것은 비극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원인에는 파산하는 기업들, 높은 실업률, 그리고 수많은 글로벌 공급망의 변동과 같은 세부적인 문제들이 더해지게 되는 거죠. 디지털화의 위험에다가 코비드 19이 불러온 거시경제적인 문제들이 겹쳐지면서 사실상 기업뿐 아니라 정부, 대학 그리고 당연히 기업 안의 R&D, 정부와 대학의 R&D도 큰 변화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자, 변화의 강요의 원인들 중에 말씀드렸던 경제 성장률의 완만한 감소 그리고 그러한 저성장의 고착화, 뉴 노멀이라고 불리는 것이 이 문제라는 것은 너무 많이 들어서 다들 아시고 있을 겁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오른쪽의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뉴질랜드, 호주와 같은 흔히 이글 5라고 불리는 미국의 우방들이 1인당 GDP에서 엄청난 성장을 했고 그 밑에 서유럽이 있는데 다른 아시아나 혹은 남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성장률은 크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성장의 가운데에서 다시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이 웨스턴 오프시라고 불리는 미국의 우방들 그리고 서유럽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기업들은 더 큰 변화의 강요 그리고 거기에 적응해야 되는 난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자, 바라보는 기업의 변화인데요. 저도 2006년에 삼성의 경제연구소에서 일할 때 기업 벤치마킹 좀 해봐 라고 했을 때 항상 첫 번째,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엑슨모빌이나 제너럴 일렉트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0년에 오면은 아무도 엑슨모빌이나 제너럴 일렉트릭을 벤치마킹 하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두 회사는 지금 유가의 문제 그리고 사업 모델의 문제 등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다들 애플,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를 보고 그 사업 모델을 보고 그 제품을 보고 그 R&D를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경영 인재를 키우자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기업들이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퍼스트 무버 자체가 바뀌었고 이들의 R&D 시스템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나라에 뿌리내리게 한다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의문들이 강하게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게 배우기가 어려운지, 왜 그게 이식이 어려운지라고 하는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기업 R&D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모든 변화의 원인, 특히 저성장에다가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매 16개월, 18개월마다 반도체 메모리를 2배씩 증가시켰던 시대는 반도체에서 이미 끝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혁신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IT의 모든 기업들에게 가격은 저렴하게 성능은 보다 고성능으로, 따라서 많은 성장뿐만이 아니라 이익도 가져다 줬는데 이제 반도체가 물리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IT 하드웨어 기업들은 점점점 성장이라는 것에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R&D에 투자해봐도 수익률이 얼마 안 나오는데 여기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배분을 해야 되나?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이게 정말인가? 라는 의문들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벤치마킹하는 기업이 애플이다 보니까 애플의 R&D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되는데 애플의 R&D는 전통적인 R&D와 너무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의 기술 로드맵을 보면은 모든 기술이 거의 97, 8%의 연구 개발이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애플에게 2년 후에 3년 후에 끝나는 연구 개발 아이템이란 것은 전체의 2, 3%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전통적인 기술 혁신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그렇게 단기적인 기술 개발에만 초점을 두면 그 영업이익이나 성장에만 초점을 두면 갑자기 예기치 못한 새로운 기술이 부상해서 한순간에 훅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애플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전 세계의 정보망을 깔아두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집해서 이게 애플의 사업에 굉장히 큰 위험이 될 것 같다라는 기술이 나오면 그 대학의 연구팀 통째로 들어서 애플로 옮겨오든지 회사를 사든지 해서 그 위험을 조기에 제거하는 시스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 몇 년 동안 너무나 잘 작동하는 것을 본 다른 기업들은 애플식 R&D 모델을 자기 회사 내에 만들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전통적인 R&D의 명가라고 하던 인텔이나 양손잡이의 상징이라고 보이던 IBM, GE 등등의 많은 기업들이 이제 우리의 연구 개발 시스템을 애플처럼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그리고 바꾸기 위해서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리빙렉과 같은 것을 인텔이 시도한다는 것은 예전엔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전 세계 도처에서 작은 규모로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실험을 하고 그 성과들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인텔의 예전 R&D로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부분들입니다. 자, 여전히 굉장히 파괴적인 기술이 세상을 바꿀 거다라고 믿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지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처럼 우리도 연구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자신하는 기업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받는 상장된 회사들의 경우에는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주주들의 반대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고, 이 자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고로 이런 중장기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CEO가 주장해도 많은 금융기관들이 돈을 여기에 빌려주는 것을 꺼립니다. 중장기의 파괴적 혁신이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통적 양손잡이의 명가들을 보면 주가는 떨어지고 여러 가지 사건 스캔들이 일어나면서 다들 예전에 황금 비율이라고 생각했던 선행 연구 개발에 적어도 15, 20%는 투자해야지 라는 걸 버리고 다들 10% 이하로 선행 연구 개발을 축소하면서 이 시기를 버텨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술 경영에 왜 수요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들 답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기술 경영에 수요가 있는 거는 바로 애플식의 R&D를 하려면 비용 대비 연구개발 효율이 정말 좋아야 된다. 자,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기술을 모르고 이 기술의 성과를 평가할 수도 없고, 비용과 경영 경제를 모르고 이 기술의 비용을 평가할 수도 없다. 즉 평가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 경영과 혁신, 즉 기술과 경영의 양쪽에 정통한 인재, 그리고 이 두 분야에서 충분한 경험을 쌓은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 이후 시대의 90% 경제에서는 모든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린 해야 되고 애자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시작은 작게 해서 성과가 크게 날 것 같으면 빠르게 확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실패하고 크고 빠르게 성과를 창출하는 그런 인재가 필요하다. 이것은 기존의 기업들의 굉장히 드문 방식이며, 특히 대기업에서는 벤처에서는 굉장히 일상적인 일일 수 있지만 대기업에서 글로벌 기업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역량이다. 바꿔 말하면 벤처에서의 역량과 그리고 대기업에서의 체계적인 경영 역량을 모두 겸비한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라는 것이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에 디지털화와 코로나 등등으로 자,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이 기술이 굉장히 크게 뜰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믿을 수가 없는 시대고, 미래가 수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서너 가지를 압축해서 그 서너 개의 미래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 시대의 기술과 혁신 경영 역량은 정말 필요하고, 예전에 프루갈 이노베이션 얘기했던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이 세계의 기업 R&D의 요구가 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로 기술 경영과 혁신의 인재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수요를 보시면 향후 5년간 기술과 혁신의 경영에 인력의 필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 필요성을 가장 먼저 인식한 북미와 유럽에서 가장 빨리 증가하고, 이것을 다시 캐치업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아시아나 아메리카에서 그 다음으로 수요가 성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거의 컨설팅 인력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제조업, 비영리 기관, 중소기업 등의 이런 인력들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국내로 우리의 시선을 좀 좁혀보겠습니다. 국내에서도 흔히 말하는 성장률의 감소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노동의 양이나 질을 늘려서 성장률을 턴어라운드 시킨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의 문제도 있고, 인구 감소의 문제도 있고, 교육 비용의 지출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본을 더 이상 투입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역시 이것도 불가능하다라고 봤을 때 방법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이 그림 오른쪽에 표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기술이 있고, 경영혁신, 설비 개선, 노동의 질적 개선 등이 방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한 번 한다면 경영혁신이나 설비 개선, 노동의 질적 개선이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성장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방법이 기술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경영혁신을 계속해서 이룬다, 노동의 질적 수준이 매년 엄청나게 향상한다 라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아마 모든 분들이 이 현장에서 그리고 실제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이 답이라고 한다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기술이 누구 대비 경쟁 우위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중국 대비 경쟁 우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입니다. 제조업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 중에서도 하이테크 제조업의 중요성이 높은 국가들이 전 세계에 5개 있습니다. 제조업의 5대 강국이라고 불리우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그리고 한국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 구조가 다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중국과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것은 일본, 한국, 독일이고 대비한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기술을 혁신해도 중국 대비 기술의 경쟁 우위가 없으면은 결국은 성장률이라는 목표를 이루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라는데 인식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런 문제를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R&D에 좀 더 예산을 줘야 된다. 개방 혁신, 특히 기업 간 협력을 좀 더 해야 된다. 기업 간 협력을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로 좀 더 확장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기술들이 융합된 기술이나 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R&D의 투자가 많다고는 하지만 절대적으로는 부족한 상황이고 또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고 개방혁신이라고 말은 하지만 산학연의 중점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산산 글로벌에서의 역량은 부족하고 사업화라고 하는 마지막 관문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사업화를 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 인력 전문성을 좀 높여서 회사에 있던 R&D 인력을 재교육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자, 사업화도 하게 하자, 혹은 새로운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고 일단 기업이 가장 원하는 인재상은 기존의 화학이라든지 기계, 바이오 같은 지식에 디지털화에 대응할 수 있는 IT 기술 지식을 갖추고 여기에 지금 경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들을 겸비한 인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인재의 수준이 너무나 높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인재가 아니면 이런 현실을 타파하기도 쉽지 않다라는 것이 이 기업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을 하면 국내에서는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으니 기술 혁신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겠는데 R&D를 효율화하고 개방 혁신을 하고 융합기술 사업화의 스피드를 높이려면 결국은 그걸 맡을 인재가 필요하다. 지금 있는 기업 내 인재를 재교육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 모든 것을 갖춘 인재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인재를 교육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왜 기존 인재를 재교육하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기존의 인재들은 예를 들어 엔지니어라고 한다면 하나의 엔지니어 분야에서 과학기술 분야에서 오랫동안 트레이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문화에 젖어들어 있습니다. 항상 굉장히 꼼꼼하게 모든 것을 챙기고 실패를 용납하지 않고 룰에 따라 행동하는 것과 같은 것들이 은연중에 몸속에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탐색하는 데는 이와는 전혀 정반대의 스킬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들을 탐색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큰 그림을 보고 수준하는 것과 같은 것은 이런 인재들의 재교육을 통해서 기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런 인재들을 백지에서부터 그려나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인재들의 역량을 기업에 들어와서 더욱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의 연계 그리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국내는 2023년에 60만 연구원 시대라고 하는데요. 많은 CEO나 CTO들이 가서 제가 여쭤봅니다. 연구원 몇 명당 한 명 정도의 기술 경영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물론 대부분의 CEO분들은 기술 경영 인재 그게 뭐야? 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CEO나 CTO를 도와줄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냐라고 여쭤보면은 아무래도 연구원 15명에서 20명당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도 해주고 정보 R&D를 과제를 수주하는데 관리도 해주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줄 인재가 적어도 연구원 15에서 20명당 한 명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거칠게 계산해 보면 3에서 4만 명의 기술경영 인력이 2023년까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참조해 주시고요. 현재 국내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하에 7개의 전문대학원 그리고 올해 2개의 전문대학원이 추가돼서 9개의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이 있습니다. 한국형 기술인력 그리고 창업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인력, 지역의 기업들을 도와줄 기술경영 인력들을 양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일반 대학원의 서울대, 건국대, 한국기술교육대 그리고 전문대학원으로 또 카이스트가 있어서 많은 인력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은 약 400에서 500명 정도의 석박사를 매년 배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4만 명이라고 했을 때 약 14년, 5년 정도 양성을 해왔기 때문에 이미 산업계에는 수천 명의 기술교육 인재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원하는 수준과 그리고 원하는 인력의 규모에 아직은 미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은 기업의 그리고 정부의 수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부의 모토가 있어서 이 수요의 대부분이 디지털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 그리고 기업 간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 창업을 주도하거나 도울 수 있는 인재 그리고 사업화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라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다 갖추고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은 모든 분들이 이게 대학원에서의 2년이나 혹은 3, 4년 동안에 이루어지기 힘든 요구사항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국내 기술경영 전문 대학원들은 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에 대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기반 능력을 갖추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봐서 이러한 일의 어려움 그리고 이러한 일의 가치를 실제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 현장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디지털화 시대에 맞게 최신 기술들을 이해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도 해서 전략기획, 과제관리, 사업화 등의 기초 소양을 익히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교의 사례를 마지막에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런 산학 현장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기업들로부터 정말 기술경영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수요를 창출하고 특히 구체적인 수요를 창출해서 거기에 교육 과정을 다시 맞춰가고 대학과 기업이 또 기업들이 공동으로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찾고 적용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점점 기술 경영의 가치 그리고 R&D의 가치 그 다음에는 기업과 국가의 가치가 높아지는 선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너무 큰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저희가 접하는 많은 기업들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의 이 기술 경영을 통한 가치 창출, 사업화, 전략 기획 같은 것들에 초점을 두고 있고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이 기술 경영 전문 대학원들과 다른 대학들, 기업들 그리고 정부에서 힘을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앞에 놓인 과제라고 한다면 R&D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기술 경영 전문 대학원들이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린, 에자일 그리고 퓨처 프리페어드라고 하는 세 개의 주제에 대해서는 아직 이 기업의 수요에 미처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해서 정말로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에 보내는 것이 국내 기술경영 교육기관들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일을 키우는 데 있어서 대학뿐 아니라 여러 기업과 정부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경영 인재를 키우자라고 하는 말은 이 모든 이 기관들의 그리고 플레이어들의 공통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제를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윤수 원장님 발표 감사합니다. 지난 그 20여 년 동안 이 기업 R&D 환경이 어떻게 변해왔고 특히 글로벌화 그리고 어떤 효율화를 중심으로 소개를 해주셨고 특히 이제 우리 최근에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의 발발 등으로 해서 새로운 도전 앞에서 기업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어떤 기술을 개발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 혁신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다시 말하면 기술 혁신 방식의 혁신에 대한 걸 또 오늘 소개를 해주셨고요. 우리 한국의 상황에서는 기술 혁신이 국가 경쟁력 차원에 너무나 중요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이 기술 인력 자체뿐만 아니라 이 기술 경영 전문 인력도 꼭 양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사업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셨고 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도 같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럼 이어서 패널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중희 퓨처플레이 대표이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한 10분 정도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중입니다. 제가 바로 옆에 계신 배종태 교수님께 카이스트 학부 때 기술경영 관련된 과목을 배웠습니다. 근데 제가 20년 넘게 이제 경영자로서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제가 공학을 배우고 뭐 박사학위를 받고 창업을 하고 뭐 엑시스를 하고 하는 경험을 했고 지금은 퓨처플레이라는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제 발제자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술을 이해하고 또 경영도 이해하는 인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인재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요구하고 어떤 경험을 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인재가 문제고 문제가 인재다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보통 가르칠 때는 문제를 정의하고 그 문제의 솔루션을 잘 찾는 사람들을 찾는데요. 실제로 필드에서 필요한 기술 경영자는 문제를 정의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저는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문제를 푸는 과정이고요. 무엇을 할지 먹을지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열심히 문제를 풉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누가 내는 걸까요? 사실 여기 다 학계에 계신 분들이라서 조심스럽긴 한데 학교라는 시스템은 전 이미 붕괴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전통적으로 문제를 내고 그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을 키워내는데 익숙한 그런 조직인데 실제로 2020년에 사회가 원하는 인재는 사실 문제를 정의하는, 문제를 디자인하는 사람이지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미 시장에 너무 문제를 잘 푸는 사람들은 많고 특히 한국 같은 문화적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열심히 찾고 투자하고 만들어내고 있는 스타트업에 있어서는 문제를 잘 푸는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를 잘 찾는 스타트업만이 성공을 하고요. 그것도 좋은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좋은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큰 문제죠. 큰 문제는 어떤 문제일까요? 문제의 크기란 것은 결국 시장의 크기이고요. 시장의 크기란 거는 문제를 겪는 사람 수가 많고 곱하기 한 사람이 겪는 고통의 크기가 크면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공학도들이 혹은 기술 경영을 전공한다는 학생들이 이런 시장에 존재하는 문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겪는 고통, 세계적인 스케일의 큰 혁신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느냐? 슬프게도 제가 만나본 탑티어 스쿨에 이제 석박사를 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대한민국에 좋은 기술 경영 인재가 나오기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의 단위는 달러죠. 예, 고통의 단위는 달러 혹은 뭐 원, 옌 뭐 이런 것들이 고통의 단위입니다. 고통의 해결에 고객이 기꺼이 쓰는 돈, 뭐 willingness to pay라고 하죠. 근데 굉장히 많은 이제 공학을 전공한 분들이 고통의 단위, 고객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돈을 지불할 것인가에 대한
인문학적인 통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문제는 잘 해결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이 문제를 풀어줬을 때 어느 정도의 돈을 지불하느냐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렇다 보니 좋은 문제를 찾고 그걸 직접 풀어서 경영자가 되는 길을 택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큰 문제를 풀려면 인류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한국의 이 공학 교육 혹은 뭐 기술 경영 교육이 이런 인류 스케일의 글로벌 문제를 푸는데 포커스가 있지 않고, 누군가가 낸 문제, 뭐 예를 들면 대기업이 이미 뭐 낸 문제, 뭐 애플이 낸 문제, 뭐 구글이 낸 문제를 따라서 푸는, 어떻게 보면 패스트 팔로워는 될 수 있어도 이노베이터, 퍼스트 무버는 될 수 없는 교육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저도 카이스트에서 학부 석사 박사를 다 다녔지만, 우리가 우리의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인류의 문제를 풀 수 있는가를 열심히 고민하는 그런 선생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좋은 예는 뭐 고젝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인도네시아의 스타트업입니다만 이미 데카콘입니다. 우리가 1조 가치의 스타트업을 유니콘이라고 하는데 10조가 넘으면 데카콘이라고 하죠. 한국에도 데카콘이라고 부를 만한 회사가 쿠팡 하나밖에 없는데 인도네시아에 데카콘이 있습니다. 이 고젝은 뭘 하냐면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오토바이로 사람을 수송하는 모빌리티 회사입니다. 아니 위험하게 어떻게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시키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카르타에 가보시면 교통체증이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차로 사람을 나르는 것보다 오토바이로 사람을 나르는 게 훨씬 더 효율이 높고요. 이런 자카르타의 출퇴근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서울의 출퇴근만 안다면 그 창업자는 절대로 고젝 같은 해법을 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카콘 정도의 혁신을 가져올 때는 글로벌한 스케일에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사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만든 퓨처플레이가 투자한 3개 회사의 예를 들겠습니다. 삼성 종기원 출신의 AI 전문가, 딥러닝 전문가 박사 3분이 저희 회사를 찾아오셨고요. 저희가 딥러닝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하는데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고민했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딥러닝을 적용하기 좋은데 돈이나 사람의 목숨 같은 아까 말씀드린 윌링니스 투 페이가 큰 그런 시장, 금융시장과 의료시장을 추천해 드렸고요. 같은 이과라서 의사 선생님들은 딥러닝이 뭔지 그래도 이해하시는데 금융계에 있는 분들은 딥러닝이 뭔지 이해를 전혀 못하시네요. 뭐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지금은 바보 같은 이유로 의료 AI의 길을 가셨고요. 6년 만에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준비하고 있는 이 업계의 1등 스타트업이 되셨습니다. 결국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박사 3분이 계신 팀이 코스닥에 상장되는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사례는 어떨까요? 구글에서 AI 엔지니어로 근무하시던 대표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부업으로 실리콘밸리 물가가 너무 비싸니까 구글 연봉만으로도 뭐 생활하기가 힘드셨나 봅니다. 실리콘밸리에 한식당을 하나 차리셨어요. 그래서 그 한식당에서 주인이시니까 임금도 비싸고 하니까 직접 이렇게 김치깍두기 담그시는 모습의 사진인데, 이게 되게 골치 아픈 게 종업원들이 너무 이직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고 미국인 직원을 뽑았는데 뭐 하루 만에 그만두고 연락이 두절되고, 그리고 바쁠 때는 너무 힘들어하더라. 그래서 전 세계의 식당 주인들은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이런 고민하셨고요. 로봇 서버를 만드셨습니다. 저희 가운데 있는 로봇이, 피자를 들고 있는 로봇이 서빙을 하는 로봇이고요. 이 회사는 지금 소프트뱅크에 투자를 받고 기업 가치가 1,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을 필두로 한국 시장, 그리고 본진이 있는 미국 시장에 지금 주문받아 놓은 로봇 수만 15,000대가 넘는 이런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전 세계 1위의 로봇 서빙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대표님이 굉장히 훌륭한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이 로봇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물론 성공의 비결이겠지만, 저는 그런 로봇 기술을, AI 기술을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는 분야인 푸드 서빙에 적용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분이 훌륭한 기술 경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사례는 틀림없이 될 것만 같은 기술이 한 기술 경영인에 의해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디지털 혈압계를 만드셨고요. 지금은 저렇게 뭔가 버튼을 누르면 혈압을 재는 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술처럼 생각하시겠지만, 이 회사가 처음 저 눈에 보이는 굉장히 좀 지금 기준으로는 허름한 프로토타입을 갖고 저희 회사에 찾아오셨을 때는 이분은 부산대 연구 교수로서
저런 획기적인 디지털 혈압계를 만든 그냥 연구자였을 뿐이지 저걸로 어떻게 사업화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되게 큰 회사였습니다. 실제로 상용화 가능한 폼팩터의 그 혈압계를 만드는데 성공하셨고요. 문제는 규제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혈압계를 규정할 때는 신체 압력을 가하고 그 압력을 측정하여 혈압을 측정하는 기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압력을 당연히 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혈압계가 아니었던 거죠. 애플도 이 규제를 뚫지 못해서 애플워치에 혈압 측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쓸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결국 규제 샌드박스 1호로 국내 최초로의 웨어러블 의료기기 건강보험에 등재되셨습니다. 지금 저희 시연을 보여주고 계신 분이 성공적인 기술 경영인으로 성장하신 대표님이시고 시연을 하고 계신 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이십니다. 문제를 다르게 본 거죠. 이게 결국 의료기기고 법 제도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한국에 좋은 샌드박스라는 제도가 있고 그걸 잘 활용해 보자라고 문제를 제정하셨죠. 우리가 실패라고 얘기하는데 특히 스타트업의 세계에서는 그리고 아까도 발제자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모든 기업의 세계에서 앞으로는 실패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좋은 기술 경영인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좋은 기술 경영인에게 기회를 주지도 못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실패라는 건 문제를 찾는 과정이고요. 저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베이스 캠프 1, 2, 3, 4를 안 거칠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풀지 못했다. 지금 어떤 기술 경영인이 설계한 그 문제, 제안한 문제를 풀지 못했다면 그건 더 나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다시 도전할 수 있다는 이유가 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 있다라는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앨런 케이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발명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문제고 문제를 푸는 인재가 아니라 문제를 찾는 인재를 우리가 키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중희 대표님 발표 감사합니다. 우리 기술혁신 경영의 전문가들이 어떤 특성을 가져야 되는지 지금까지는 문제를 잘 푸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뒤따라가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문제는 늘 우리 앞에 정리가 돼 있었고 그걸 잘 풀기만 하는 그런 인재가 필요했다면 이제는 문제를 잘 찾고 잘 정의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럼 결국은 이 큰 문제를 찾아야 되고 큰 문제는 시장이 큰 문제 또 고객들의 고통이 큰 문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솔루션을 찾아내면 그게 좋은 사업 기회가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 박희재 서울대학교 교수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박희재입니다. 오늘 그 기술 경영 인재를 키우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렇게 포럼에 초청해서 대단히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우리 지금 오늘 포럼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좀 굉장히 필요한 두 가지,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혁신의 부재, 혁신하지 않는다. 그다음 두 번째, 기업가 정신의 부재입니다. 도전하고 기업가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우리의 가장 결핍한 영역 요소인데 이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를 결정할 대단히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의 문제를 반드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그 기술경영 인재라는 것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혁신을 얘기를 하는데 혁신이 이 기업가 정신하고 연계되어 있을 때만 성공했다는 것을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역사적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명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산업혁명은 제임스 와트의 천재적인 증기기관의 개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라고 착각,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이미 증기기관 기술 자체는 이미 그리스 시대부터 있었습니다. 증기를 이용하면 되겠다. 그런데 그것을 제임스 와트, 사실 제임스 와트 뉴코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나옵니다. 뉴코멘이라는 사람이 그걸 최초로 커머셜 머신, 즉 상용화, 시장에서 쓸 수 있는 기계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증기기관을 만들었죠. 그때 그 제임스 와트는 그 기계 기술자였습니다. 기계를 고치는 사람이었는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이 냉각기를 조금 별도로 두게 되면 굉장히 좋은 효율이 나오겠다. 한 2배 정도 효율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걸 특허를 냅니다. 그 당시 영국에 특허 제도가 있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특허를 내고 내가 혁신을 했으니까 나 이제 성공할 수 있겠다고 해서 바로 창업을 하고 이제 테슬라가 창업을 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혁신됐다고 해서 바로 시장에 성공하는 경우는 거의 기적에 가깝죠. 바로 파산 직전이 됩니다. 기기가 안 팔려요. 탄광주들은 전부 냉담합니다. 무슨 얘기야? 옛날쯤 저 뉴코멘의 장비가 전혀 문제 없고 우리 탄광 석탄 절약하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와트는
이제 길에 나앉게 생겨서 파산 직전에 이뤘습니다. 그때 맨 마지막에 누굴 만나냐면 볼턴이라고 하는 그 당시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업가입니다. 저 사람이 사실 그 기업 산업혁명을 만드는 기업가 정신의 그 아버지인데요. 저 사람을 찾아갑니다. 와트가. 볼턴 선생,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내가 혁신이라고 해서 폼 잡고 나왔는데 내가 좀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을까요? 볼턴이 가만히 봅니다. 이거 세일 점골 바꿔야 되겠습니다. 지금 탄광주들이 주 고객인데 이 사람들 이게 팔면 안 되겠습니다. 자, 나랑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볼턴의 아이디어를 줍니다. 자, 이 기계는 석탄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기계인데 이 기계를 그냥 갖다 쓰십시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석탄 절약한 값만큼만 받겠습니다. 오늘날 말은 임대 마케팅 전략입니다. 임대 마케팅 전략이 와트의 증기기관에 적용되면서 뉴코멘의 장비를 밀어내기 시작을 하고 산업혁명의 왕자를 차지합니다. 와트는 거기서 기사회생을 한 겁니다. 와트의 혁신 기술이 성공한 게 아니고 와트의 혁신 기술에 볼턴의 기업가적 그리고 경영자적 마인드가 연계됐을 때 산업혁명이 바퀴를 돌렸다는 겁니다. 많은 이런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학교에서 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혁신이 최고다, 혁신만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팩트가 아닙니다. 그로부터 시작된 많은 이런 그 위에 많은 스티븐슨이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이 결국 무슨 혁신 기술이 기업가 정신과 연계됐을 때, 그런 생태가 연계됐을 때 성공했다는 굉장히 많은 역사적 증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산업혁명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슬픈, 굉장히 아주 가슴 아픈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선에도 아주 대단한 혁신 기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행입니다. 뱅크. 왜 금이라고 안 하고 은행이라고 그랬을까요? 그 다음에 계산대죠. 중국어로 수은대라고 합니다. 은을 받는 곳이다. 은은 최근까지 국제결제통화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에서요, 은을 굉장히 기가 막히게 혁신적으로 만들 수 있는 혁신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1503년이에요. 이 연산군 실록에 나옵니다. 연산군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저 연산군 실록에 참 이런 얘기는 깜짝 놀랄 겁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경도 단천에 사는 양인 깜부리와 그 다음에 종 껌둥이, 그래서 이름을 감부리하고 검둥이라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썼습니다. 그 사람의 본명은 깜부리하고 검둥이에요. 이 두 사람이 납하고 연하고 섞어서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은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라고 이제 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왕이 연산군이 이걸 보고 너무 기뻐서, 야, 바로 그 두 사람, 아주 천한 저 사람들의 신분이지만 궁궐로 불러들여서 데몬스트레이션을 시켜라 하고 연산군이 딱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기대를 했어요. 이게 뭔가 상품화가 되고 뭔가 이제 조선이 혁신 기술에 이제 이 모멘텀을 쥐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연산군이 2년 후에 이제 중종반정으로 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종반정 은광이 폐사가 되고 기술자를 대거 내쫓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이 기회를 보고 있던 일본에서 이 기술자를 데려갑니다. 이게 1533년 일본의 이와미운강 기록이 나오는데, 한반도에서 초청한 기술자 종단과 계수에 의해서 이와미운강에서 회치법이라, 저게 바로 우리 단천인하고 똑같은 건데요. 저게 혁신적인 기술을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는 중종 37년에 8만 양을 가져와서 조선 시장에 와가지고 은을 가지고 와서 시장을 결항을 시킵니다. 조선이 발칵 뒤집혔죠. 그게 우리 기술인지는 몰랐어요. 그로부터 일본은 전 세계 은 생산량의 1위국이 됐고요. 그 다음에 포르투갈 이런 데서 이제 일본하고 교육을 해서 엄청난 이런 대항해 국가 이제 이 네트워크 시작이 돼서 일본이 동아시아 그 조그만 섬나라 일본이 글로벌 네트워크에 편입된 엄청난 일이 바로 저 은재련 핵심 기술을 파악하는, 그리고 갖고 있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손에 들어가서 저 은으로부터 은괴가 만들어져서 은화가 만들어서 임진왜란이 발생되는 결정적인 경제적 모멘텀이 되는 것이죠. 결국 생태계 부재로 인한, 결국 개발에는 성공했으나 그 다음에 이것의 상업화와 시장화에 실패한 생태계 부재로 인해서 조선 혁신 기술은 실패를 했고, 이것은 임진왜란을 통해서 아주 쓰디쓴 결론을 맞았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고요. 그 다음에 임진왜란을 통해서 뭐가 됐습니까? 대거 우리나라의 도자기 혁신 생태가 다 뜯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자기 혁신 생태 전쟁이라고 임진왜란을 부르는데요. 우리가 때 가져갔던 뜯어갔던 저 기술들이 전부 다 일본의 규슈에 조선 도자기 가마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걸 전부 네덜란드하고 참 상권이 아까 그 포르투갈 교역망과 똑같은 네덜란드 교역망을 통해 전 세계에 글로벌 수출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그런 도자기 수출해서 일본이 결국 뭐냐면 혁신 기술을 가지고 마케팅을 드라이브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일본이 이 메이지 유시로 연결된 엄청난 일본이 개화가 되고 국부를 창출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역시 우리 조선의 혁신 기술의 생태계가 뒷받침됐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황입니다. 지금 우리 기업이 여러 가지가 와로상이 많은, 사실은 핵심적인 건 중국 기업과 중국 기술의 부상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우리가 거의 턱에 찰 정도의 이제 추격을 받고 있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위험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대중교육 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대중무역 흑자가 뭐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일교육 무역 흑적자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00억 선에서. 그래서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이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좀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이 젊은이들의 그 일자리 문제들 보시는 거죠. 고용구조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고용은 정확하게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 양극화가 딱 돼 있죠. 대기업과 큰 공기업 일부 갖고 있고 거의 대부분이 아주 영세한 중소기업, 혁신 역량을 갖고 있지 않은 거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지금 현재 고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용 영역이 없다는 거예요. 혁신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이 거의 없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고용 영역이 없고 따라서 저 부분을 터치해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고용 문제는 풀리지가 않는다. 한두 개 기업 정도 혁신을 했다고 해도 저 문제 풀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 과기부 통해서 여러 가지 R&D 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뭐 여러 번 얘기가 된 겁니다만 R&D 투입 굉장히 훌륭합니다. 혁신하기 위해서 뭐 투입은 거의 굉장히 상위권, 글로벌 상위권 수준이지만 실제로 저 아웃풋 창업화라든지 창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이공계 박사 인력의 대략 83%가 대학하고 실현연의 83%가 있고요. 중소기업의 4%가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혁신을 하려고 해도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저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 팩트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그런 아까 83%의 그 인력들이 대부분 뭐냐면 정부에서 R&D 연구를 받아가지고 거의 대부분 SCI 논문을 쓰고 있다 이거죠. 유일하게 증가하고 있는 게 SCI 논문입니다. 혁신 역량은 그다음에 중소기업부 데이터인데요. 중소기업의 그 혁신 역량 데이터는 지난 한 10년 사이에 기본이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입니다. 혁신력이 바닥에 가 있다. 거의 고사 직전이다. 이게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기업의 현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창업과 정신이에요. 우리 젊은이들 창업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중국, 일본에 비해서 뭐 중국의 6분의 1 토막, 일본의 반 토막. 일본도 창업을 잘 안 하는데 일본의 반 토막입니다. 대부분 창업 안 하겠다. 대부분 공무원 하겠다, 공기업 가겠다, 대기업 가겠다. 양극화 딱 돼 있고요. 예. 그래서 안 하겠다. 좀 심각한 얘기죠. 예. 그래서 자 그럼 우리 혁신 생태를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잘한다는 나라, 미국, 우리가 사실 미국은 대학만 훌륭하지 않습니다. 대학에 연결된 밸리가 엄청난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산학혁신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저게 가장 큰 영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지금 우리가 이거 중국 미중이 있으면 사실 중국의 굉장히 강력한 혁신 생태계 핵심 경쟁력이 바로 저런 심천과 같은 혁신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데 뭐 얘기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사실 한 20여 년 전 이제 창업을 해서 사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참 그 이후에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 그러니까 대학에서의 창업이 사실 거의 고사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거의 지금 뭐 창업할 수 있는 거의 교수님들이나 거의 R&D 인력들이 거의 대부분 아까 우리 옆에 발표했습니다만 사실은 자기가 문제 푸는 거 정도에만 익숙하게 있고 실제 창업을 하고 뭘 만들어내고 하는 거에서 거의 관심이 없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R&D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이공계 기술자들, 과학 기술자들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지금 혁신 생태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만이 지금 우리나라의 그 경쟁력을 올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생태계 중에 하나가 기술 경영인. 저는 그래서 이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이 아니라 10만 기술 경영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하다. 대한민국이 지금 노벨상 탈 사람 하는 게 급한 게 아니고 기술 경영에서 지금 기업을 창업할 기술 경영인자 10만 명 양성해 주는 거. 저는 이거는 대한민국이 지금 목숨을 걸고 지금 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포럼을 통해서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정말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정책적 결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선지고 가야 될 것이 하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희재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깔려있는 현실을 정말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주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혁신 생태계에 있어서 혁신뿐만 아니라 혁신이 기업가 정신하고 같이 연결돼야지만 된다는 거하고, 또 우리 이제 특히 중소기업의 문제, 그리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그 현장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급하게 우리가 기술 경영 전문가들을 양성해서 또 해결을 해야 된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안준모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우리 학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안준모라고 합니다. 앞서서 좋은 말씀을 다 주셔갖고 제가 어떤 말을 이어갈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저는 우선 코로나 지금 저희가 또 지금 비대면으로 이 포럼을 하고 있으니까 코로나 시대에서 기술 경영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경기 침체 뒤에는 항상 중요한 기술 혁신이 있어 왔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SP500이라고 하는 지수를 1841년부터 2009년까지 이렇게 프로젝션 한 건데요. 크게 보면 5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마다 늘 새로운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새로운 산업이 부상하면서 그 위기가 극복됐던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37년에는 경제공황 이후에 철도와 제철, 1870년에는 화학산업, 1930년 대공황 때는 자동차 석유화학.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2019년, 20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어떤 기술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이를 견인하는 것은 기술 경영 인재가 아닌가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전례 없는 상황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글로벌하다는 것이고요. 예전에 있던 스페인 독감 이후에 이렇게 글로벌한 그 질병이 경제적 영향을 줬던 사례가 흔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높은 전염력과 함께 급작스러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굉장히 보편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가 없이 지금 여기 계신 포럼에 계신 전문가분들 또는 댁에서 유튜브나 줌으로 이 포럼을 보시는 독자 여러분들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경험을 동일한 시간대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글로벌한 변화, 급작스러운 변화, 보편적인 변화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어떤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고, 물론 이게 위기지만 굉장히 큰 기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아까 말씀드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떤 이 어려움을 기술 혁신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 경영 인재 육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중요한 어떤 정책적인 중심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신준석 교수님 발제에도 있었던 것처럼 융복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기술 혁신은 어떤 기술 도메인에 머물러서 일어나는 혁신이었다고 하면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일어나는 혁신은 굉장히 기술을 도메인을 벗어나서 산업 간의 융복합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 현상을 우버 모멘트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엄밀히 따져보면 우버라고 하는 회사는 사실은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 회사죠. 하지만 우버라고 하는 회사의 출현이 운수, 택시를 비롯한 운수 업계의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이 운수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다른 산업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융복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가운데 보이시는 그림은 유통과 농업이라고 제가 해놨는데요.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마트죠. 월마트, 우리나라 뭐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월마트 같은 경우에 새로운 비즈니스를 식품 유통 쪽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최근에 월마트가 굉장히 사들이는 특허는 드론에 대한 특허와 인공 수분, 폴리네이션에 대한 특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꿀벌이 줄어들게 되면 이 식품에 대한 어떤 그 밸류 체인을 가져갈 때 드론과 인공 수분의 기술을 융합을 해서 인공 수분 드론을 만들어서 어떤 식품 쪽의 밸류 체인을 새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코로나19 시대 이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전에는 식품 유통 회사로, 그러니까 그 마트 회사가 어떤 그 식품 밸류 체인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작년에 이제 구글이 출시한 스타디아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게 이거는 이제 5G망을 이용한 게임 서비스인데요. 생각해 보시면 비디오 단말기라고 하는 비디오 콘솔,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이 나올 때마다 항상 굉장히 높은 CPU와 GPU, 하드웨어 스펙을 가지고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G망, 이제 앞으로 6G, 7G가 나오게 되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통신망을 통해서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가정에서 갖고 있는 비디오 콘솔에서 굳이 엄청난 그래픽 연산 능력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그래픽은 클라우드에서 처리를 하고 통신망을 이용해서 그 게임 데이터를 각 유저의 화면에 뿌려주면 된다는 아이디어인데요. 사실 이렇게 되면 이 5G망 기반의 게임 서비스가 출시함으로 인해서 게임 회사, 하드웨어 회사가 타격을 입는 그런 산업 간 융복합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융복합 인재 육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개인적으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런 인재 육성을 한다고 하면 어떤 AI 인재, 그래서 굉장히 이제 코딩 교육을 강화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기본을 강화하되 융복합의 찬스를 많이 제공하는 것, 즉 근본적인 개념과 작동 원리, 즉 펀더멘탈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거는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에서 코세라를 통해서 가리키는 머신러닝 수학 과정인데요. 여기서 습득해야 될 기술은 기본적인 대수, 벡터, 선형 분석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펀더멘탈한 것이 다 됐을 때 비로소 두 가지 영역 또는 세 가지 영역의 융복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술 경영 인재를 육성한다고 할 때 너무 한 분야를 깊게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을 가리키면서 기본이 강화되면서 융복합 찬스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디지털 전환을 위한 띵크탱크 역할을 기술경영 인재들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유중희 대표님 말씀대로 사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제, 프로블럼과 해결책, 솔루션을 2x2 매트릭스로 나누면 known problem, known solution부터 unknown problem, unknown solution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사실 많은 중소기업들은 또는 많은 기업들은 known problem, unknown solution에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문제는 우리가 알지만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많은 기업들을 만나보면 unknown problem, known solution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디파인할 수 있는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분야별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그러한 기술인재 육성 전략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거시적인 관점에서 광범위하게 보고 기술적인 또는 경영적인 조언을 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인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겪고 있는 그 많은 어려움들, 언택트 환경에서의 어려움들, 예를 들어서 비대면에서 저하되는 교육의 효율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비대면에서 신뢰 구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위험한 환경에서의 물리적인 작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만난 적은 없는데 거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모든 그 문제들의 디파인이 제대로 된다고 하면 지금 존재하는 디지털 전환 기술, 가상현실이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인공지능, 적층제조 이런 것들이 솔루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문제를 디파인하는 역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그 박희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혁신은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나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쪽에서는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문화 자체가 굉장히 높지 않아서 영미권과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가 됐던 저희 같은 기술경영 대학원이 됐든 아니면 연구소가 됐던 이런 공적 퍼블릭 섹터의 기관들이 이 혁신에 대해서 쉼터 역할을 해주는 이노베이션 쉘터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신준석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어자일하고 린한 시도를 했을 때 그런 실패들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학교나 이런 퍼블릭 섹터로 돌아와서 다시 재충전해서 다시 한번 더 좋은 시도를 하게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고요.
지금 제가 박스에 나와 설명드린 사례처럼 해외에서는 이런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스프라고 하는 이제 석유화학 회사 같은 경우도 네덜란드에 이제 DSM이라고 하는 회사에 위탁을 해서 사내 창업을 굉장히 안식년처럼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포인트들이 모여진다고 하면 디지털 시대의 기술 경영 인재들이 많이 길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준모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예, 결국 이제 기술 경영 인재가 어떠한 특성을 갖춰야 되느냐, 특히 융복합 인재 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어떤 또 기술 경영 인재가 더 필요할 건지, 또 우리 과제가 뭔지 또 짚어주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발표 그리고 이제 세 분의 패널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그 질문을 받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본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우리 공항한림원 사무처에서 사전에 먼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사전 질문 받은 건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올려주신 실시간 질문, 현재 아마 3개 정도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실시간 질문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그 첫째 사전 질문 첫 번째 거 같이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마 아까 발표에서도 어느 정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로 이게 선진국을 따라오는 그 패스트 팔로우 시대를 지내왔고, 뭐 이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경영인 상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그 퍼스트 무브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기술 경영인의 그 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를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퍼스트 무브 시대에 필요한 기술 경영 인재가 필요하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과학기술계나 또 우리 교육계는 이러한 준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아마 산업계 계신 분이 더 답변하시기도 좋을 것 같아서 우리 유중희 대표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부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문제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퍼스트 무버가 되려면 문제를 이해해야 되고 그 문제에 적당한 솔루션을 잘 찾아내야 되는데요. 2020년에는 저는 이 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퍼스트 무버가 아니라 패스트 팔로워가 성공할 수가 없는 시장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유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과 모바일이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했기 때문인데요. 뭐 네이버가 아무리 동영상 서비스를 잘 만든다고 해도 유튜브를 이길 수가 없고, 뭐 구글이 이제 안드로이드를 만들어서 우리가 쓰는 모든 스마트폰에 들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혁신이라는 게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하나의 거대 기업의 플랫폼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걸 먼저 시작해서 사람들을 먼저 고객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게임이 되었지, 미국에서는 구글이 왕이지만 한국에서는 우리가 구글을 베껴서 우리 동네 1등을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전략은 이제는 먹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한국발 글로벌 서비스라던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오리지널한 서비스가 글로벌하게 어떤 인기를 끄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이 문제가 있고요. 이제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애플이라던가 뭐 구글이라던가 페이스북이라던가 이런 회사들의 문화를 보면 이들은 어떤 전공 중심의 그 문제 해결 능력 혹은 어떤 기능, 피처 중심으로 토론하거나 일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게 가능하려면 한국 교육에 자리 잡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 사일로식 교육. 저도 이제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할 때 바로 제 바로 옆 랩에서 무슨 연구하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융합적인 우리가 지식 습득을 방해하는 교육 시스템이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유튜브를 생각해 보면 유튜브 플랫폼을 디자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그분은 영상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유저의 심리학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비디오 압축 기술에 대한 기술도 알아야 되고 뭐 인터넷 토폴로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 사람이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전공하거나
뭐 무슨 소비자 심리를 전공하거나 기술을 전공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간파하고 이 모든 걸 다 학교를 다니면서 배울 수 없으니까 셀프 에듀케이트 된 사람만이 전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지금 한국 같은 문화에서는 셀프 에듀케이트 된 사람을 어떤 제도권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보다 더 천대하는 문화가 전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중학생이 유튜브를 보고 딥러닝 프로그래밍을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학이 스스로를 해체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지금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 패널 디스커션을 하고 있지만 권위를 내려놓고 교육을 사람들의 삶에 침투시킬 때만 저는 이런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중인 대표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사전 질문이 있는데요. 예, 현재 우리 한국 기업 가운데서 이 세계 정상의 기술을 개발해서 앞서가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그 베스트 프랙티스를 탐구하고 또 서로 벤치마킹하고 이걸 확산시켜가는 그런 노력은 굉장히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론 조직 문화와 리더십이 서로 다른 이런 생태계 속에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외국 사례나 이론을 막연하게 도입해서 그냥 하는 데는 또 이게 한계가 또 있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와 있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박희재 교수님께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혁신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말씀을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이제 특히 이제 대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혁신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 혁신 역량 상당히 참 칭찬하고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아주 우리나라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혁신 반열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들의 수가 대단히 작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그것이 지난 수십 년간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뭐 CES 쇼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 가보게 되면 연년이 혁신의 이제 스타트업들이 치고 나오면서 연년이 이 혁신을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10여 년 이상 벌써 한 수십 년째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 큰 기업들 순으로 혁신 아이콘 거기서 변화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우리나라가 혁신이 좀 정체돼 있다. 결국 물론 일부 기업에서 혁신을 좀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우리나라의 역동성, 그리고 바깥에서 또 우리 국민이 보고 있는 눈높이 수준에 봐서 사실은 혁신은 대단히 정체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일부 기업들의 혁신들이 우선 벤치마킹이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혁신이 절실한 우리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스타트업들의 혁신 범위까지 가게 되면은 혁신은 너무너무 요원하다. 그리고 혁신의 역량이나 혁신의 생태계가 너무너무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로 봐야 혁신은 거의 바닥이다 하는 것이 정확한 솔직한 얘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당연히 이제 칭찬도 하고 벤치마킹해서 널리 알리는 거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줘서 정말 작은 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또 중견기업, 스타트업들이 혁신, 특히 거기에 기술 경영 인력이라든지 또는 금융이라든지 규제라든지 또는 R&D 혁신 이런 부분을 좀 쉽게 올라탈 수 있던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이런 사다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고요.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혁신이 대단히 둔화되어 있고 상당히 혁신에 상당히 이미 노란불이 들어와 있고 사실 굉장히 위험스럽고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는 일부 기업들 정말 더 잘해야 되고 박수를 쳐주고 갈채를 줘야 되지만,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혁신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미 스타트업이나 굉장히 작은 기업들이 혁신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이냐, 여기 혁신의 인자를 국가적으로 어떻게 넣어줘서 저 기업들이 혁신을 통해서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일자리를 만들어줄 것이냐가 사실 국가의 최대 아젠다가 되어야 되시고, 국가의 위정자들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국가를 어떻게 혁신시킬 것이냐, 혁신의 DNA를 어떻게 기업들에 심어줄 것이냐에 최대한 포커스를 둬서 정책과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벤치마킹도 중요하지만 이제 혁신 DNA, 혁신 자체에 대해서 더 강화돼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시간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질문들 먼저 간단하게 또 소개하고 또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 통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올려주신 분이 우리나라에서 10여 년 전부터 이 기술 경영 중요성을 근거로 아까 신윤석 교수님 발표에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기술경영 전문대학원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인력 양성 노력을 해왔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원론적 토론이나 해외 사례 언급 이걸 넘어서서 우리나라 기술경영 사업의 실제적인 어떤 성과 그리고 어떤 개선점,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적시하고 여기에 대한 노력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금 부족이나 이런 이슈를 넘어서 또 우리나라 기술경영 교육이 더 발전하기 위한 의견을 좀 부탁한다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끈은 우리 신윤석 원장님 그리고 또 안준모 교수님이 다 지금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실제 그걸 이제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두 분께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예,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의 성과라고 한다면은 예전에는 연구 개발을 할 때 새로운 아이템을 연구 소장님이 찾던가 혹은 연구원들에게 브레인스토밍으로 찾아봐라 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좁은 시야에서 아이템을 찾고 그 중에서도 굉장히 확실히 성과가 날 것들을 중심으로 연구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에서 공급한 인력들이 이런 아이템을 찾는 범위도 넓혀주고 보다 큰 관점에서 아이템들의 가치를 좀 볼 수 있게 해서 이들이 조금 더 도전적인 연구 개발을 하고 체계적으로 그걸 관리할 수 있는데 기여를 해왔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앞서 다른 패널분들도 지적하신 것처럼 한국에 있는 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아이템에 투자하실 의향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 증거가 대표적으로 코스피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아이템에 투자를 많이 했으면 코스피는 아마 100이 아니면 5천이 돼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스닥이 8배 오를 동안 코스피는 내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아이템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고 또 그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역량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기술경영 인재들이 앞으로 해나가야 될 일은 세상에 많은 정보들을 수집해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에 맞는 기술과 사업 모델을 매치하고 이것들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해서 투자자들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아이템 투자를 좀 더 늘려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미국에서는 이미 많은 기술들이 랩 차원에선 개발이 돼서 대학 내에 있습니다. 유명 대학들 내에 이미 기술이 있기 때문에 기술 자체 리스크는 어느 정도 해결된 상황이고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업 모델의 문제, 기술의 문제들을 계속해서 개선하도록 도와주는 인프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프라나 혹은 하이리스크 아이템에 투자할 자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것들을 연결해서 좀 더 이 고위험, 고성장 아이템에 대한 기술적 투자, 사업 모델에 대한 투자를 확장시켜 갈 수 있도록 설득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이 전문대학원들의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게 정말 오랫동안 많은 나라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였는데 이 지역 기업들의 R&D는 할 생각이 없거나 해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로리스크 로리턴 아이템이지만 이들이 한 발짝 더 내디딜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이템들을 찾아서 공급하고 계획을 세우고 사업화를 하는 전체 흐름을 보여주고 설득하는 일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10년이 넘었습니다. 아까 낮에 이제 저희 행정실에서 이메일이 왔는데 신입생 모집에 대한 이제 공고문이었어요. 이제 요번에 이제 11기를 뽑으니까 만 1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만 10년 동안 뭐 변화가 없다면 없지만 그래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예전에는 이제 졸업생들의 전공을 표시를 기술경영학으로 하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과나 문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시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신 교수님 말씀대로 기업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이런 인재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 학생들이 입사 지원서를 쓸 때도 제대로 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0년 동안 대학원을 운영하면서 느낀 또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까 박희재 교수님 말씀처럼 기업가 정신이 조금 함양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같은 이런 기술경영 인재 육성 대학 플랫폼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전공자들이 옵니다. 저희도 한 60%가 이공계고 45% 정도가 인문사회계고요. 심지어 5에서 10%는 예체능 쪽 친구들도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해픈투비로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졸업생 동기, 그러니까 재학생 동기 4명이 모여서 창업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뭐 삼성전자 다니다 그만두고 리프레시 차원에서 온 친구가 있었고, 한 친구는 이제 유수의 게임 개발 회사에서 100명 정도 팀원을 거느리던 팀장 출신의 개발자였고요. 나머지는 이제 시리얼 엔터프리너, 그 다음에 산업 디자인하던 친구였는데 이 4명이 의기투합해서 회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해외 엑셀러레이터들 앞에서 피칭도 하고 좋은 평가도 받고 해외 엑셀러레이터들이 이제 투자하겠다는 의견도 받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물론 더디다면 더딜 수는 있지만 이러한 재미있는 사례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과정이 기술경영 어떤 인재 플랫폼이 구축되는 하나의 자그마한 증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냐의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기술경영대학원이 이제 학교 대학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있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런 새로운 시도에 조금 제한되는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도 이제 7월 말에 교육부 감사를 한번 받았는데 저희 같은 이제 실무 인재 육성하는 플랫폼에서는 계약학과라고 하는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기존에 있던 기업의 니즈를 그대로 맞춰주는 플랫폼이 필요한데 사실 또 교육부 규정에서는 그 기업과 대학의 거리가 물리적으로 50km가 넘어가면 계약학과를 운영할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으면 작지만 그런 하나하나의 어떤 규제나 어떤 그 대학 운영에 관한 레귤레이션들이 또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해야 되는 이런 기술 경영 인재 플랫폼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저희도 기술 경영 인재 육성 플랫폼인 대학 또는 대학원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그 다음 실시간 질문이 하나 와 있는데요. 이 문제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고 또 기술혁신을 하고 그래서 뛰어난 경영인을 만나서 이런 혁신 제품으로 연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동감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기업가 정신에 대한 강조도 있었지만 이 창업이 굉장히 왜곡에 대해서 실제로 부족해 보입니다. 이러한 부족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대책은 또 무엇일까요? 사실은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또 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예, 여기 그 내용상으로 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이슈, 창업에 대한 이슈, 그래서 우리 유중희 대표님이 한 번 더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창업 환경에 대한 얘기가 이제 최근에도 저희 업계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창업 환경은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좋다라고 자부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우수한 인적 자원들이 있고 최근에 이제 성공적인 스타트업 사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니콘, 데카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10개가 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자극받은 또 우수한 인재들이 창업 전선에 나오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 정부도 거기에 화답해서 다양한 지원 시스템도 만들어져 있고 특히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하는 투자 자금도 뭐 정부와 민간에서 많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창업이 외국에 비해 부족하다는 거는 사실은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기술 창업, 특히 이제 석박사 학위가 있는 고도의 어떤 기술적인 우월성을 가진 분들의 창업은 아직 외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서울대학교의 모 교수님께서 자율주행 차량 관련된 핵심 기술을 갖고 계신데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좀 모아 놓을 테니까 왜 창업을 해야 되는지를 좀 설득을 해달라. 그래서 거기서 이거 창업을 해야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있는 학생들이 좀 있으면 모아서
스타트업을 만들고 좀 지원해주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전 너무 감동했고 많은 시간을 써서 그 탑 대기업에 가 계신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제가 좀 어렴풋하게 짐작하고 있던 이 이유를 좀 알게 됐습니다. 첫째는 경제적인 안전망의 부재인데요. 한국에서는 뭐 수도권에 아파트를 갖기를 다 원하고 아파트가 또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은행에 갖다 바쳐야 되는 돈이 어마무시하게 크고 아무리 내가 억대 연봉을 대기업에서 받아도 항상 생활이 이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돈을 줄여가면서까지 창업을 하라는 거는 되게 폭력적으로 들릴 수 있겠다. 어떤 안정적인 중산층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도박을 하라는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나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공계 핵심 인재들에 대한 경제 교육이 안 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얘기를 해보니까 주식회사의 원리나 스톡옵션의 동작 원리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지금 계신 기업에서 연봉을 2, 3억씩 버셔도 정년 퇴임하실 때까지 한강변 아파트 한 채 못 사십니다. 그게 30억인데 30억 못 모으세요. 근데 스타트업 지분 30%만 갖고 계시면 제가 투자한 거의 모든 회사가 100억 이상 가치가 됐으니까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냥 30억 버시는데 이걸 왜 안 하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엔 이건 수학이 아니라 산수인데 이걸 이해하시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건 너무 심각한 불균형 아닌가. 이분이 이제 기계공학이나 전자공학, 전산학에 있어서는 박사님인데 경영학에 있어서는 유치원생만도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제가 울분을 토하며 말씀드린 한국 교육의 심각한 문제, 이 사일로화, 그러니까 전인적으로 똑똑해야 되는데 한 부분에는 너무너무 잘 훈련된 인재인데 다른 분야에는 바보스러울 정도로 모르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수한 저는 공학 인재들이 기회를 못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우리 그 한국 공학 한림원을 중심으로 고급 인재들한테 이런 경영 교육, 앙트러프레너십 교육, 와 네가 지금 그 대기업에서 있으면 노예로 사는 거야. 빨리 이걸 벗어나서 당신의 회사를 만드시고 큰 돈을 버십시오. 이런 교육이나 캠페인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우리 유 대표님께서 실제 창업을 하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그 입장에서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실시간 질문은 우리 박희재 교수님께 온 질문입니다. 아까 아주 우리나라의 혁신 그리고 기업가 정신의 부재 여러 가지 우리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참 그 어려움을 토로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이제 그 원인을 더 파고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는 노력이 없이 우리가 너무 피상적으로 그동안에 보다 보니까 대책도 미미하게 나온 것 같다. 그래서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는 노력이 참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술 혁신, 기업가 정신의 어떤 그 어려움, 뭐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해결하기 위한 그 원인을 찾아가는 노력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 뭐 지정 답변을 하라고 딱 찍어주셔가지고 예, 조금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특히 지금 이공계 대학원, 이공계 지금 아까 우리 브레인들의 그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SCI 논문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거의 그 이공계 대학원이 SCI 양성소예요. 그래서 요즘은 SCI가 좀 안 되고요. 그것뿐만 이제 네이처, 셀,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뭐 이런 걸 또 써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그 브레인들이 이공계 브레인들이 대학원에 와서 교수님한테 뭐만 배우냐면 논문 쓰는 것만 배워요. 그래서 전부 논문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도 모르고 산학협력도 해보지도 않았고 근데 창업 생각도 안 해봅니다. 순전히 그냥 문제 풀어가지고 논문 쓰고 그거가 마치 R&D의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말이 이공계에 가야 할 길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해서 판박이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스갯소리로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결국은 SCI 논문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부분 졸업하고 나서는 기업이나 이런 가기보다는 대부분 포스닥 사실 포스닥이 잘 아시면 거의 비정규직
웃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그 비정규직 인력을 양성하는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포스닥들인데 결국은 기업으로 정착을 못합니다. 적응도 못하고요, 창업도 못하고요, 산학협력을 해보자는 게 기업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굉장히 큰 국가적인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큰 공감대를 가지고 이걸 같이 공감해서 문제를 같이 풀지 않으면 정말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어느 정도냐면 이게 우리나라 SC의 큰 병에 걸려가지고 이게 이공계뿐만 아니고 제가 어느 목사님 서울 사대문 하는 교회의 당회장 목사님이 되려면 SCI 논문이 있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 SCI 병이 큰 열병이 걸렸어요. 이거를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큰 지금 정체성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주 큰 위기 의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유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기본적으로 정말 그 우리가 지금 R&D 역량을 갖고 있는 이공계 인력들이 정말 창업을 하고 산학협력을 뛰어들어가고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걸 연결고리를 넣어주는 굉장히 큰 정책적인 그런 전략적인 것이 들어가야 되고요. 사실 저도 자신도 창업을 한 것이 제가 외국에서 저희 교수님이 창업을 했어요. 그 창업하시고 창업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제가 나도 창업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니라 이게 배워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각 대학에서 창업을 한다고 합니다만 지원한다고 하면 사실 교수님들한테 가해지는 규제가 엄청나게 많고요. 굉장히 사실은 질시나 질투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사실 발목 잡는 게 한두 개가 아니면서 창업을 하려면 거의 다 포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실들을 이렇게 결국 이 문제들을 저는 이렇게 이 문제를 알고 있는 건지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건지 오히려 저 자신도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정확히 문제를 모르고 있다. 그리고 문제 알았더라도 잘 안 바꾸려고 한다. 왜? 지금까지 해왔던 소위 그런 이너셔가 있고 관성이 있기 때문에 바꾸지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있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은 우리가 큰 애로사항이 있으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정말 기술 교육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기술 인재도 양성시키고 그다음에 산학협력도 시키고 그다음에 기업가 정신도 하는 뭔가 이런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정책적으로 그리고 대학이나 연구소 그리고 특히 우리 교수님들이나 이런 리더십 우리 공학관리원 이런 데서부터 출발해서 기술 개발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상업화하고 상품화하고 그다음에 정말 세상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세상의 문제를 시장을 볼 수 있는 이런 뷰를 키워줄 수 있는 이런 기업가들을 양성해 주는 게 정말 대단히 절실하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 우리 공학관리원이 이런 역할을 좀 해주는 게 참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토론에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지만 이 줌으로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혹시 저 줌으로 지금 연결하신 분 중에서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을 좀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제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로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마무리를 또 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아서요.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신윤석 교수님께 어떻게 보면 마무리 발언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패널 분들과 굉장히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아마 문제의식에 있어서는 일단 첫 번째가 아무래도 기술교육 인재를 키우는 데 있어서 대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과연 우리나라에서 대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아직 미해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이 말씀하신 것처럼 논문을 써야 하는지 사업화를 해야 하는지 혹은 창업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조만간 도출돼야 성장이라는 방향, 혁신이라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기술교육 인재를 키우는 것도 일단은 대학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국내 기업들의 R&D의 방향성, 변화의 방향성이 정해져야지 확실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역으로 기술교육 측에서도 이 변화의 방향을 어떤 방면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내놓을 시기라는 생각입니다. 다 같이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제가 기술 경영 인재를 키우자라고 하는 그건 아주 지금 중요한 이슈를 논의를 했는데요. 오늘 논의를 하다 보니까 기술 경영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못지않게 그 전에 우리 기술 혁신
생태계 자체, 우리 기술혁신 역량이나 어떤 기술혁신 자체에 대한 노력이 더 많이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강조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경영 전문가들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특성이나 융복합 인재 그리고 어떤 요소도가 필요하다는 언급도 됐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기술혁신이 단순히 기술혁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술혁신 또 기업가 정신 또 기술사업화 또 어떤 이 기술혁신을 하는 분들이 아까 경제나 경영에 대한 기본 개념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돌아갈 때 우리 기술혁신의 성과가 더 이렇게 효과를 발휘할 거다 하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이 대학만의 노력으로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대학 또 정부 산업계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주제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포럼을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를 해주신 연사님 그리고 패널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유튜브로 또 줌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의 내용은 따로 이제 편집을 해서 또 유튜브에 따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행사 내용을 요약해서 우리 공학한림은 뉴스레터에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251회 NAEK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의 이 포럼이 우리나라 이 기술 경영 인재 육성하는데 어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